태평양 저 너머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국방부 장관이 자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장에게 훈장을 주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오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경이 삼천T급 경비함정인 삼천이람을 자국 해군에 양여해줘서입니다. 삼천이람은 대한민국 해경 사상 최초의 삼천T급 함정으로 우리 정부가 외국에 양여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내에서는 94년 부산 해경에 배치된 뒤 작년 4월 11일 퇴역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에콰도르로 건너가 갈라파고스 제도 등 에콰도르 앞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한국이 준 삼천이람이 그동안 자국 앞바다를 어지럽히던 중국 불법 어선들을 박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이 무상으로 준 배가 에콰도르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나게 된 사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지난 12일 남미의 군사 전문지 디펜사디에프이엔에스에는 에콰도르 해군이 한국이 앙여한 함정 함벨리 JAMBELI가 에콰도르에 입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벨리는 에콰도르 해군에서 삼천이람에 새로 지어준 이름으로 1941년 7월 25일 페루 해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함벨리 섭에서 따왔습니다. 함벨리 전투는 당시 전쟁 종이었던 페루로부터 에콰도르의 영해를 지켜낸 전투로 지금도 에콰도르에서는 전투가 벌어졌던 7월 25일을 해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당시 활약했던 함정 압동 칼대로는 현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에콰도르 해군에 있어 뜻깊은 이름을 지어준 거에서 에콰도르 측이 삼천이람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펜사의 보도에 따르면 함벨리 삼천이람은 3월 23일 에콰도르로의 인도를 앞두고 최종 유지보수 중이며 에콰도르 주변 해역에서 순찰과 감시 임무를 맡아 마약 밀매선이나 불법 어선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핫벨리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삼천이람은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인 삼천T급 합정인데요. 2020년에도 우리 해경청이 300T급 경비함정 2척을 에콰도르 해군에 양도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함정이 오기에 에콰도르에서 큰 기대를 쳤습니다. 삼천일함의 양도를 앞두고 우리 해양경찰교육원은 작년 11월 에콰도르 해군 20명을 대상으로 함정 운용 교육을 실시해 함정 운용과 관련된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우리 측도 에콰도르 해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에콰도르 외에도 작년에만 베트남에도 25T급과 100T급 함정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한국 퇴역 경비 함정을 양여받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여러 있는데요. 이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해양 자원을 독식하려는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의 바다를 지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해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쳐도 중국과 저 멀리 떨어진 에콰도르는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경과 어민들에게도 골치 아픈 방해꾼인 중국 불법 어선들입니다. 2010년대부터 중국에서 샥스핀의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 어선들은 에콰도르를 비롯한 남미 서해안 앞바다까지 와서 상어잡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조업하는 곳이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어획이 금지된 갈라파고스 제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찰스 다원이 진화론의 이이디어를 얻은 곳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의 영토로 남미 본토 등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중국 어선단 260여 척이 몰려와 이곳을 중심으로 상어잡이를 한 것이 에콰도르 해군에 확인돼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8월에도 중국 어선 한 척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체포됐는데 당시 상어 6,600여 마리 등 불법 어획불이 무려 300여 티나 발견됐기에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 대통령이었던 레닌 모레노는 중국 어선단이 상이잡이를 하던 바다는 풍부한 어장일 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해양자원 보존 차원에서 어류 남획 방지에 각별히 N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중국 불법 어선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신호기도 끄고 조업하는 어선들도 나오는 등 중국 불법 어선들의 행태는 더욱 진흥화되었죠. 이에 에콰도르는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2021년 9월 캐나다와 위성 사용 협정까지 맺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조업 선단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형 모함을 근거지로 삼아 사실상 1년 내내 조업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결국 에콰도르는 2021년부터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함께 중국 어선단의 불법 조업에 대해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군사적 협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된 갈라팩스 연합훈련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갈라파고스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에콰도르 주도하에 작년 기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강대국들도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때마침 이 훈련 참여 전 3000일 하만벨리의 에콰도르 양도가 결정되었기에 에콰도르에서도 한국 해군의 훈련 참여는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 해군 및 해경의 협력과 연합훈련 참여는 해군력이 빈약한 에콰도르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3000T급 합정은 이제 8200T에다 이지스 구축함이기까지 한 정조대왕함도 만든 우리 해군에 있어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직 자체적인 군함 건조 기술을 갖추지 못한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매우 귀한 보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에콰도르가 중국 불법 어선들의 만행을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의 함정이 없던 탓이 컸는데 한벨리가 다음 달부터 들어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벨리는 또한 중국 불법 어선단 단속뿐 아니라 최근 에콰도르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 일매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2010년대부터 콜롬비아나 메루 등 주변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마약들이 해외로 나가는 세계 마약 유통의 핵심지가 돼 이를 둘러싼 범죄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자체에는 대규모 마약 재배 시설이나 정제 시설은 없지만 항구를 통해 바다로 마약을 몰래 빼내는 밀수선들이 활개치는 탓인데요. 2023년 8월 스페인 수출입 관리 당국이 에콰도르에서 들어온 바나나 컨테이너선에 9호티에 달하는 코엑스인이 숨겨진 걸 발견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자국 상황을 타개하는데 한국이 준 한벨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에콰도르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공통점 정도를 빼면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에콰도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에콰도르는 우리가 힘들 때 먼저 나서서 우리를 도왔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는 1962년에야 우리와 수교를 맺었음에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군의 한국 파병 결의안에 찬성해 우리가 유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에콰도르는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51년 한국민간구제단을 통해 우리나라에 당시 기준 10만 달러 3담의 쌀을 주어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한 인연 덕에 서두에서 잠시 보셨던 히앙카를로 로프레도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한벨리 양도와 관련해 작년에 방한했을 때 용산 전쟁기념관도 방문했는데요. 로프레도 장관은 6.25 전쟁 당시 에콰도르의 지원을 기억해 주어 감사드린다. 서참한 전쟁을 겪고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으며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에콰도르는 우리 경제에 있어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도움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던 포니를 처음 수입한 나라가 다름 아닌 에콰도르였던 겁니다. 1976년 에콰도르가 포니 6대를 수입한 게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 역사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에콰도르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어느덧 에콰도르에 큰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자신들이 한때 도움을 줬던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걸 보고 뿌듯해하면서 국가 발전 모델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분위기는 2022년 한국과 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에콰도르의 유력 일간지 에루니베르소에 게재된 한국과 에콰도르의 60년이라는 칼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칼럼을 쓴 리처드 살라자르 메디나 박사는 1962년 수교할 당시 두 나라의 출발선은 비슷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나라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만 해도 당시 충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 총 한 곳이었다면서 한국은 일제감절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불안정한 농업에 국가검제를 의존해야만 했고 높은 문맹률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메디나 박사는 교육열을 꼽았습니다.
석유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던 에콰도르와 달리 지하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금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남미 원유 매장량 3위에 달하는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석유 산업이 전체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 때문에 국가 검제가 유가 흐름에 따라 뒤흔들려 지금도 불안한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메디나 박사는 빈곤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을 열심히 했던 한국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현재 에콰도르는 2021년부터 직지 심체 요절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 사례로 소개하는 등 14과목 교과서에 한국 문화나 한국의 경제 발전, 선진국 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국가 발전 돌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꿔 말하면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세계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이제 더욱 크게 갚아줄 때가 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제는 그들을 돕는 것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최근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전 세계 여러 시장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한국 방산이 더욱 주목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K방산이 또 축포를 터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 미사일 최초로 미국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며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령관 입에서 직접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당했으나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유세 도중 피격되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범은 사살되었고 지지자 중 1명은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장 사진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 장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계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날 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현장 사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한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SNS를 통해 미국인의 단결과 강력한 결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까지 오르면서 향후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며 바이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투자 심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가 한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년간 411% 상승했고 현대로템은 92%, 하나시스템은 25%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자주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방산주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갈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 신드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월 치러질 미 대선이 다시 한번 방산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NATO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국의 방위 예산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관련해 인상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내 방위 산업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 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국내 방산업체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NATO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적극적인 군사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I지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I지넥스원은 여러 건의 대형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이라크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II, 천궁 II를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천궁 II 등 방공 무기 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등 9억 2천만 달러어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위사업청과 전투기 KF-21에 장착되는 엔진 공급 계약, 폴란드와 다연장포 천무를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9월 진행되는 인적 분할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신설 지주회사와 존속 사업회사로 분할되어 방산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사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방산기업 주가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산주들의 주가도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LI지넥스원은 호재가 겹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LI지넥스원이 미국에서 유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산 유도무기 첫 미국 수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LI지넥스원은 현지 시각 12일 이 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 시험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림팩 RIMPAC 기간 이뤄진 이번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들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모든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된 비궁은 북한의 공기 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I지넥스원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이 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LI지넥스원은 이번 시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국내 무인 수상정의 임무작전 수행간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궁은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뒤 이번 최종 시험까지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고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FCT 사격 시험은 실제 림팩 훈련에서 진행하며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LI지넥스원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LI지넥스원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미 해군과 소요 제기 활동을 착수했고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맞춰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요 제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익현 LI지넥스원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미국에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주 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 함정 유지보 수정 BMRO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미 해군은 지난해 10월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 발사에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상체계사령부는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비공 FCT를 진행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공 FCT를 진행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방문해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면서 더욱 주목됐는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함정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또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며 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사성 장군인 미국 인태사령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은 견고하며 모든 전투 계획은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에 신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하려는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공 미국 수출을 비롯해 한국 방산의 활약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대만 매체 언미디어는 최근 대만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730억을 투자해 1단계 개발로 12개 기술을 개발했지만 2단계 개발에서 결국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2022년에 엔진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대만 중산과학원에서는 이제서야 정식으로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한국 KF-21의 번개 같은 개발 속도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이제서야 왜 우리도 한국처럼 개발하지 않았냐고 하며 뒤늦게 한국 KF-21의 길을 가야 한다며 재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당초 목표는 지금 자국산 경전투기 경국에서 쓰는 F-124 엔진을 현재 6,300파운드에서 중형 엔진급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KF-21에서 쓰는 F-414 엔진이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대만도 자신들이 이렇게 힘 좋은 중형 엔진을 만들려고 했고 여기에 3,700억 원을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중형 엔진 개발의 1단계 계획은 4블레이드 터보제트 엔진을 9블레이드 엔진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엔진 부분은 고온, 고압, 초고속 원심력, 변형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매우 어렵고 대만의 기술력으로 달성할 수 없어 획기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만 공군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성되면 차세대 전투기의 추진 체계로서의 엔진 연구 개발을 프로토타입 설계 및 개발을 위한 2단계로 전환하고 다양한 평가를 위해 2029년 9대의 시제기를 동시에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자 2026년에 6대의 시제기를 생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1단계 연구 개발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없고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는 한국의 KF-21개발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성숙한 미국산 F414 엔진으로 빠르게 개발되었는데 지금까지 대만은 뭘 하고 있었냐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1단계에서 얻은 12개의 핵심 기술은 대만 국방부 평가 결과 구체적인 실이 없다고 평가되었고 엔진 개발은 점점 미뤄지면서 예산이 불어나 결국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사수해야 하는 대만으로서는 하루빨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픈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 개발은 인도처럼 실패했고 뒤늦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F414 엔진으로 빠르게 개발에 성공하자 자국의 힘으로 중형 엔진을 개발하려고 했던 대만은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며 한국처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을 따라한다 해도 대만의 기술력으로 한국의 KF-21과 같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산 KF-21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KF-21 공동개발국이었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 유출까지 시도한 인도네시아는 지금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면서 놀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한국이 그동안의 관계와 동남아 방산 시장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쉽게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15일 외신 한국 KF-21보람의 전투기 생산 시작 인도가 손가락질 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7월 10일 KF-21보람의 첫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며 인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AMCA와 비교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유라시아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타임스는 KF-210I 인도를 능가하다라며 한국방위사업청방위 사업청은 KF-21 보라매가 현재 생산 초기 단계에 있으며 7월 10일 KAI 공장에서 수행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이 보도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KF-21 보람의 생산 시작으로 인도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만큼 순조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니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의 첫 생산 시작을 알리면서 한국의 제조사 KAI의 조립 공장은 정확성을 위해 완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KAI는 현재 KF-21 보람의 제작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동화 장비는 조립 과정 중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한국 관계자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 조립 공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KF-21의 놀라운 개발과 더불어 빠른 생산 속도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를 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폴란드 M346 훈련기가 추락사고가 난 바 있는데 이 기체가 대만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50 훈련기가 얼마나 만전한지에 대해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지난 7월 12일 해군 항공여단 창설 기념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M346 훈련기가 비행시연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M346 훈련기는 미국 가레트사와 대만 ITC사가 만든 F12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F124 엔진은 추력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가동률이 50% 이하였고 추락 사고까지 나면서 M346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한때 FA-50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고등훈련기는 M346으로 가자는 말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지금 FA-50을 최근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산 훈련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레이시아 네티즌은 이번 추락 사고가 난 이후 각국의 고등훈련기 기종별 소모율을 비교했는데 T-50 FA-50은 3%의 소모율을 보이며 5% 이상을 보인 경쟁 기종보다 안전하다며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제트기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167I를 더 도입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산 훈련기를 선택한 데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T-50 FA-50은 가장 안전한 훈련기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 공군에서는 중국과 상대할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필리핀 공군의 FA-54대가 피치블랙 2024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FA-50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는 T-50 계열의 항공기가 타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FA-50은 경전투기라 무장이 약하다고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 훈련에서 필리핀 FA-52 세계 최강의 전투치라이 F-22를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격추시켰다는 소식에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도 FA-50으로 자랑스럽게 훈련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이름이 없었던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FA-50으로 전 세계 시장은 물론 미국 훈련기 사업까지 도전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해 양산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블록 3로 진화할 준비를 하며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FA-50부터 KF-21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소식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의 지역에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시와 옥천군은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특히 산청군과 의성군, 울주군에는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거센 불길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무섭도록 정말 끈질기게 불길이 되살아나 퍼져나갔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의 말입니다. 소방관의 진화 장면입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소방관들은 분명히 소방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불을 껐던 곳인데 어느새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니며 확산하는 탓에 불길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1일 발생한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졌다는 말인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28분 검은 승용차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 40분 뒤 동네 주민이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이어 산불 진화차와 소방지휘차, 펌프차가 줄지어 산으로 달려갑니다. 의성군을 넘어 안동까지 확산된 의성 산불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마을 이장은 화재 발생 직후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던 외지인 성묘객 2명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마을 이장은 성묘객들이 산불 현장을 벗어나 도망칠까봐 뒤따라가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봉분에서는 라이터와 술병 뚜껑도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계곡 지형이라 평소에도 강풍이 자주 몰아치던 지역이란 겁니다. 이번 의성 안평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산속 무덤가입니다. 지금도 골바람이 수시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직원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상황이라 산불을 끄고 난 뒤 소환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실화를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성묘객 무리가 도망치듯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실화를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성묘객 무리가 도망치듯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실화자는 직접 119의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산림청의 2015에서 2024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산불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 37%, 쓰레기 소각이 68건 15%, 논밭두렁 소각이 60건 13%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실수 이후에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로 인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보통 태백산맥 등 가파른 지형을 만나면 비를 뿌리고 산맥을 넘어간 뒤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뀝니다. 이번 산불 발생 당시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시료습도는 약 25%였습니다. 시료습도는 나무 등 식물의 건조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료습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시료습도가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25%였다면 마른 나뭇잎과 같은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산불 발생 당일 산청군의 낮 최고 기온은 약 23도의 초속 2호m의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의성군은 22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7~9m까지 빨라지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도깨비불처럼 길게는 1km까지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도 진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천연기념물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신라 승려 의상대사가 창건한 의성군 안평면의 울람사 건물들이 잿더미가 됐고 천연기념물 울산 목도와 경남 기념물인 900년 된 하동군 두양리 은행나무도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야산에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운용된 지 30년에 육박하는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헬기는 소화용수를 담는 작업 중에 전신주선에 걸려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헬기를 몰던 70대의 기장박 모 씨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결국 화재 진압을 위해 한국은 군 병력까지 동원했고 주한미군까지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병력은 아니지만 인명사고 확률이 높은 산불 진화 헬기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POLIC, 경찰 POLIC 국방부가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진화 인력 990명과 군 헬기 48대를 추가 투입, 진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도 불길을 잡기 위해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투입한 군 진화 인력은 총 6천여 명, 군 헬기는 총 242대였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등 타 기관 산불 진화 헬기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해 40만여 리터의 항공유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역대급 산불 피해에 주한미군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음에도 산불이 경북 안동, 청송, 영덕 등으로 번지자 주한미군이 헬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한미군 소속 블랙호크 UH-60, 치누크 CH-47 등 헬기 4대도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돼 함께 불을 껐습니다. 헬기 128대와 소방 인력 3,135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자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저녁 주한미군에 헬기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50그러자 주한미군은 다음날 즉시 헬기 4대를 경남 산불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재난 상황에서 한미가 공조해온 만큼 역대 최악의 산불 상황에서 다시 한미공조 정신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 작업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에도 미 2사단 제2항공여단 소속 조종사들은 성남 서울공항 서쪽 1km 지점에서 발생한 긴급 소방 작업을 도왔습니다. 당시 미군 UH-60 블랙호크의 조종사들은 기동훈련을 마친 후에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서울공항 인근에서 난 화재가 점점 주거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목격자인 지저스 말도나도 대위의 설명입니다. 당시 화재를 보고 무척 걱정했습니다. 불이 거주지역으로 번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웃인 한국 사람과 미군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나라 항공기는 불과 1대만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말도나도 대위는 서울공항관제소 작전과에 연락을 했고 우리가 화재 진압을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미 2사단 소속 UH-60 블랙호크의 조종사들은 밤비 버켓 소방용 대형 버켓으로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퍼와 화재 진압을 도왔습니다. 화재는 한미 합동작전으로 무사히 진압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은 대부분 성묘객의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4명을 낸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 사용 도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울주와 함양 산불도 모두 용접 작업 도중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함양 사건은 경찰이 60대 실화자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였다고 해도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살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살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6년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을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어씨는 징역 10개월에 8천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고 2021년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05년 12월부터 7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는 임야 48,465나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실화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명피해도 상당한 데다가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져 막대한 상흔을 남길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론은 앞으로 산에서 묘지 정리 도중 산불을 내거나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병이 K9의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레이 코브자라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 자주포 PGH-2000으로 이루어진 포병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PGH-2000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혹평을 남겼는데요. PGH-2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약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장갑도 얇은 편이며 자동장 전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전체 수량의 3분의 1가량인 80대 중 3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의 이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한국의 K9 차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주포의 포탑의 유폭이 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쓰고 싶은 포탑 내부 측면에 장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풀릴 경우 그대로 유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 파손되고 무방비 상황에서 포탑이 동째로 유복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 K9 차체는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PGH-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차 지뢰를 밟아 스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라인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PGH-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정치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북러 군사동맹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가 한국과 북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적성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한민국 역시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껏 대한민국은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천천히 하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며 차츰 무기가 지원되어야 더 압박이 거세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흥미진진이라는 도발적인 문구 선택에서 한국 정부 역시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철수 이후 52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잡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도발적인 문구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고쳤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공 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 미사일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mm 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러시아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말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관계 악화에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푸틴이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이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국산 K9은 러시아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도 그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한국산 K9를 급히 추가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맹국이자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을 인도 경계 지역에 배치하며 인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산 K9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의 행보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다크 지역은 사막과 고산 자갈밀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는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였습니다. 에서의 SH-15 자주포는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6X6의 세미트럭인 CTL-181위에 포탑을 몰려놓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돌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궤도형 자주포는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이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이라고 험난한 지역에서 이동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담아 마찰이 크며 이는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 궤도형 자주포의 경우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중국산 무기와 다르게 한국 K9 자주포는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정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무기 제조 과정에서도 로봇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과정 중 70% 이상을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형태입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출고된 제품 전체를 필수적으로 전수 검사하고 공장실의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15가지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대한민국 군사 무기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K9의 경우 유기와 편수 장치를 통해 차체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은 지금 이 시점에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4조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수주 쾌거.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강요회의 결과 1200MW 이하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 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전에서 똘똘 뭉친 한국의 드림팀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한수원, 체코원전 수주, 프랑스 눌렀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제치고 대역 전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사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로 압축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더구나 유럽에서 원전 사업 경험이 많은 프랑스 EDF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한국은 또 한 번 유럽의 기술 한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체코 유력 매체 전면 등장한 한수원, 원전 수주 앞두고 막판 홍보전.
이번 한수원의 성공 뒤에는 막판 홍보전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유력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고 현지 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의 경쟁력을 호소했습니다. 체코 HN은 체코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로 한수원은 이 매체에 지면 광고에서 원전을 형상화한 그림과 안전모 사진을 배경으로 체코 에너지 협회 비체슬라프 요나슈 회장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수주를 위해 현지 언론까지 활용한 것은 칭찬할 만한 전략입니다. 광고 내용도 체코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납기에 정확히 맞춰 건설했던 사례, 한국이 어떻게 터빈을 비롯한 주요 부품에서 체코 공급사의 높은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최적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등등 체코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코는 이번 수주전에서 체코 회사를 얼마나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상당수 체코 회사들의 참여를 약속하며 체코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체코의 원전 사업 물량은 프랑스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유럽 전역의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청신호. 유럽 전역 원전 필요해.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면서 한때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던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원전을 부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대표 주자였던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2030년부터 원자력 재도입을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탈원전 34년 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한다. 에스토니아 의회도 지난달 자국 내 들원자력 도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가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U 가입 조건으로 코즐로두이 원전 1에서 4, 5기를 영구 정지한 불가리아는 현재 5, 6호기를 운영 중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운영 원전의 영구 정지를 대체할 78호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해당 분지가 안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24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16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건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중에서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영기업 EDF는 영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업체의 이런 약점은 체코의 이번 결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원전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컨소시엄을 비롯해 5곳으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현대건설, SMR 사업 확장 본격화,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시행, 건설 능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정확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의 목리를 부리던 세계적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마저 한국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전 역수출, 두산에너빌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곳은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같은 위상을 바탕으로 K조선이 새로운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계가 SMR, 판 커지는 해상 원전, 해상 SMR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선도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D 한국조선해양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누클리어 포 메러타임 런던 서밋을 계기로 우리랑 일합시다 각광받는 K조선, 글로벌 톱티어 SMR 러브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기술에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SMR의 경우 토목 과정이 없기에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70MW/MW급의 소규모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쯤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SMR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닷가에 위치한 기존 원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원전과 달리 특정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합니다. 바로 이 SMR을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우는 사업에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상 부유식 SMR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내 기업에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톱티어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러브콜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원전 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전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입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고 이를 기초로 한국형 APR 1400원자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 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고 이후 신고리 3, 4호기부터 도입된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지적 재산권, 즉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한국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게 뻔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겠지만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 넘어가면 한국은 아마 앞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해외 원전 수주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고심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보글원전 3, 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썸머원전 2, 3호기가 워낙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건설 부문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에 강국인 한국 업체들의 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 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에게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UAE에 진출한 한수원에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 자문료를 요구했고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자 또다시 기술 재산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자문료를 요구하면서 매각 전에 자신들의 몸값 불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진상 부리던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막판에 보기 좋게 미끄러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동시에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은 웨스팅하우스 탈락으로
한수원, EDF의 2파전 구도에서 최종 승자는 한수원이 됐으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공급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기술 자문료 분쟁이 일단락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측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사업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건설 및 시공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한 팀을 이룬다면 못 다낼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조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수주 쾌거.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강요회의 결과 1200MW 이하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전에서 똘똘 뭉친 한국의 드림팀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프랑스 눌렀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제치고 대역 전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사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로 압축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더구나 유럽에서 원전 사업 경험이 많은 프랑스 EDF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한국은 또 한 번 유럽의 기술 한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체코 유력 매체 전면 등장한 한수원, 원전 수주 앞두고 막판 홍보전. 이번 한수원의 성공 뒤에는 막판 홍보전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유력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고 현지 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의 경쟁력을 호소했습니다. 체코 HN은 체코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로, 한수원은 이 매체에 지면 광고에서 원전을 형상화한 그림과 안전모 사진을 배경으로 체코 에너지 협회 비체슬라프 요나시 회장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수주를 위해 현지 언론까지 활용한 것은 칭찬할 만한 전략입니다. 광고 내용도 체코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납기에 정확히 맞춰 건설했던 사례, 한국이 어떻게 터빈을 비롯한 주요 부품에서 체코 공급사의 높은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최적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등등 체코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코는 이번 수주전에서 체코 회사를 얼마나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상당수 체코 회사들의 참여를 약속하며 체코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체코의 원전 사업 물량은 프랑스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유럽 전역의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청신호. 유럽 전역 원전 필요해.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면서 한때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던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원전을 부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대표주자였던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2030년부터 원자력 재도입을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탈원전 34년 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한다. 에스토니아 의회도 지난달 자국 내 들원자력 도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가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U 가입 조건으로 코즐로두이 원전 1에서 4, 5기를 영구 정지한 불가리아는 현재 5, 6호기를 운영 중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운영 원전의 영구 정지를 대체할 78호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해당 분지가 안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24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16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건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중에서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영기업 EDF는 영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업체의 이런 약점은 체코의 이번 결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원전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컨소시엄을 비롯해 5곳으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현대건설, SMR 사업 확장 본격화,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시행, 건설 능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정확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목리를 부리던 세계적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마저 한국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전 역수출, 두산에너빌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곳은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같은 위상을 바탕으로 K조선이 새로운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계가 SMR, 판 커지는 해상 원전, 해상 SMR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선도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D 한국조선해양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누클리어 4 메러타임 런던 서밋을 계기로 우리랑 일합시다 각광받는 K조선, 글로벌 톱티어 SMR 러브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기술에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SMR의 경우 토목 과정이 없기에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70MW/MW급의 소규모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쯤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SMR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닷가에 위치한 기존 원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원전과 달리 특정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합니다. 바로 이 SMR을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우는 사업에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상 부유식 SMR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내 기업에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톱티어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러브콜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원전 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전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입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고 이를 기초로 한국형 APR 1400원자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 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고 이후 신고리 3, 4호기부터 도입된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지적재산권, 즉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한국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게 뻔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겠지만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 넘어가면 한국은 아마 앞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해외 원전 수주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고심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보글원전 3, 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썸머원전 2, 3호기가 워낙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건설 부문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에 강국인 한국 업체들의 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 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UAE에 진출한 한수원에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 자문료를 요구했고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자 또다시 기술 재산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자문료를 요구하면서 매각 전에 자신들의 몸값 불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진상 부리던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막판에 보기 좋게 미끄러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동시에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은 웨스팅하우스 탈락으로 한수원, EDF의 2파전 구도에서 최종 승자는 한수원이 됐으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공급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기술 자문료 분쟁이 일단락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측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사업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건설 및 시공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한 팀을 이룬다면 못 다낼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